23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시점. 자, 요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여전히 안 좋은데 결론부터 바로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2023년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시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해요. 금리에 선행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예요. 심리지표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심리지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후행해요. 경기에 후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 특성을 구분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급락이 왔고, 그리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나름의 박스권에 갇히다 하더라도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먼저 진입하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22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상승 속도가 크게 둔화됐었죠. 그러나 22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등락률이 전주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주보다 계속 오르지만 오르는 폭이 둔화되다가 실질적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22년 하반기부터고, 그리고 23년 상반기에는 그 하락률이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프를 통해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20년 저금리가 찾아오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집값이 폭등한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들어서 금리를 이제 차츰차츰 인상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어떻게 됩니까?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년에는 금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리죠. 그러면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22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상승세가 둔화될 뿐 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진 않았는데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야기됐고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이 후행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후행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 집값 하락률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거의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합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건데 하락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름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 집값을 결정짓는 다각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금리라는 측면은 억누르죠. 더 추가적으로. 그러나 나머지 요인은 그나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투자자 중에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안전추구형 투자자들이 있는데,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야, 이 정도 집값 떨어졌으면 이제 사도 되지 않겠어? 하는 투자자들이 다시 돈이 유입되거나, 또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은데 매도하지 말자, 급매하지 말자, 이제 반등할 수도 있어. 이런 여러 성향들이 같이 만나고, 더군다나 주택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 하락률이 저점에 이제 이르릅니다. 이 하락률이 저점에 이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 사이, 이 정도 속도로 집값은 전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이제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네. 가격이 떨어지면 네. 이 서민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좋을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은 현상이 네. 없으니까 네. 분명히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조언을 드릴 때는 집을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를 위한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경제를 고민할 때는 둘로부터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제가 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제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그 자가 점유율 같은 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보면 주택을 갖고 있는 자, 자가 점유하는 자가 반이고 또 임차 점유자가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자는 좋은 거고 집을 안 갖고 있는 자는 싫은 거죠. 어느 쪽이든 댓글이 안 좋을 수 있는 예. 이유가 있긴 했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 계층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를 위한 대안, 그러니까 주로 저는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시점 관점에서 제안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뭐 투자자들은 저 말고도 직접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정말 투자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천억 이상의 1조가량의 그 정도의 투자자들은요 이미 VIP 대접을 금융사로부터 받고 있고 컨설턴트가 여러 명 붙어가지고 다양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조언을, 더 훌륭한 조언을 찾아서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장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리치 채널이 있는 거죠. 리치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컨설턴트보다 더 훌륭한 그런 코멘트를 해드릴 여러분께 이제 리치를 위한 그런 조언을 해줄 컨설턴트를 이 채널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차치하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고려했을 때 항상 그렇지만 폭등도 안 좋고 폭락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괜찮고 하락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폭등이나 폭락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부동산 매매 가격의 폭락, 이것은 폭등보다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하고 특히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을 때, 이때 집값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분양될 걸 전제로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PF라고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근데 분양이 안 돼 버리면, 돈을 끌어왔는데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죠. 도산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금융부실이고, 이게 심각한 금융부실로 되면 그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폭락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관점에서 특히 가계대출자,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1,000만 가구 정도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 금융부채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짊어진 부채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텐데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쪼그라드니까,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자산을 정리해도 부채를 못 갚는 일이 벌어지죠. 금융부실이죠. 이 금융부실이 전개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집을 못 갖고 있는 자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깡통전세죠. 깡통전세라는 이 이슈는 언제 발생해요?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줄 때, 이때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할 때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계약했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2년 동안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밑돌아. 예를 들어서 집값은 1억이고 전세 가격은 7천만 원인데 처음에 내가 전세 계약할 때는 1억 7천만 원이니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7천만 원 언더예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이걸 처리해버릴까요? 처리해버려. 이게 깡통전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폭락은 임차인에게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조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를 위해서 폭락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그러니까 소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싶어요. 그럼 경제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일단 그 프레임은요, 첫 번째 거시 금리, 금리도 거시죠. 거시 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제는 곧 주식이고 주식은 곧 경제다 라고 착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 경제에 관심 많아요, 저 부동산 관심 많거든요. 경제에 관심 있는 거랑은 달라요. 부동산 관심 있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거시 경제를 차지하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도 주식도 거시경제의 그 움직임 속에서 같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거시경제 여건, 금리를 포함한 거시경제 여건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요. 세 번째는 공급이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국제 유가도, 부동산 가격도, 주가도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다만 이 수요와 공급은 이 거시경제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거시경제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도 받지만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고 그게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경로죠. 마지막 네 번째가 정책이죠. 이 네 가지의 구조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여러분이 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두 가지라고만 해보더라도 이렇습니다. 팔이 두 개예요. 근데 두 팔로 이 테이블을 들어요. 그럼 많이 들리겠죠. 근데 한 팔로만 들어요. 덜 들리겠죠. 근데 만약 한 팔로 드는데 한 팔은 이걸 눌러요. 더 덜 들리겠죠. 결국 이 네 가지 지표들이 상방 압력이냐 하방 압력이냐를 고루 찾아보면 생각이 되겠고요. 22년에는 네 가지 팔이 다 들린 거예요. 금리라는 여건도 이 집값을 억누르는 요소였고, 금리. 수요 측면도 억눌렀고요. 공급 측면도 계속 팔자 하는 억눌렀고, 22년까지는 정책 제도적인 여건도 여전히 규제가 팽배했기 때문에 억눌렀어요. 네 가지 변수가 다 억누르는 효과였는데 23년부터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네 가지 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자, 일단 금리 거시경제부터 네.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꽤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누가 그 금리와 부동산 시장과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전 들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네. 자산 관리는 내 돈과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게 재테크예요. 근데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 자산과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금리와 부동산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특히 뭐 미국에 있는 부동산 경제학회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모멸감을 느낄 만큼 강하게 질타를 받을 겁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팔이에요. 제가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고도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면 할수록 어때요? 주택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금리 수준이 이제 떨어질 거야 라고 다시 전망할 때 주택가격 전망은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할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매 매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더라도 경매를 지금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업용 주택의 경우 그걸 사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하는데 대출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이 경매 이거 받아봐야 이거 운영하는데 뭐 운영 수익률이 뭐 5%도 안 될 텐데 이거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만들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세요. 22년 내내 경매 매각률이 계속 늘죠. 경매 매각률. 그러니까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많고요. 경매 건수 중에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준다는 뜻이에요. 경매 건수도 많아지지만 경매에 많은 물량이 들어와도 매각으로 이어지는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낙찰이 안 돼요. 유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매각가율이 어떨까요? 감정가에서 매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각가율인데 매각가율이 계속 떨어져. 감정가를 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일까요? 금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투자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좀 어폐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현금을 가지고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현금만 갖고 사는데요 하시는 비중이 있으시겠지만 그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90%의 비중이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져 버리면 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는 관계가, 나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이 있다면 그건 관련이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게 시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거시경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금리라는 것을 봤을 때 금리가 어쨌든
정점을 향해 계속 가고 있고, 그러나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시중금리는 그래도 떨어져 줄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있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코픽스가 시중금리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선행지표라고 보면 좋겠고요. 22년 11월에 코픽스가 정점을 찍고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 23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론 금리의 레벨은 22년보다 높죠. 22년 평년치보다 높죠. 그러나 어쨌든 22년 끝자락보다는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나 여전히 금리의 레벨은 높으니까, 자, 금리라는 관점에서 이 시장을 억누르는 힘이 있지만 힘이 조금 빠진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억누르는 거 여전히 억누른다.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나 억누르는 힘이 좀 빠진다.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요 측면은? 네, 수요 측면에서는 역시 금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물론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각각의 변수가 뭐 10개 이상씩 돼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수요 측면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 지표가 구매 여력이에요. 두 번째는 구매 의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구매할 여력이 있어요. 근데 구매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구매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반대로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나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구매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맞물려야 구매로 연결이 돼요. 결국 가구수,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이 구매 여력이 있나, 얼마나 많은 비중이 구매 의사가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고 수요가 줄어든다. 물론 수요의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머지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10가지 변수 중에 인구는 하나에 해당돼요.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더라도 그 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주택 구매할 여력과 의사가 있어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다각도로 우리는 시장을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먼저 구매 의사부터 보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입니다. 이 값이 이렇게 떨어져 주고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소폭 22년 끝자락에 완전 극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죠. 이게 뭐예요? 시중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앞으로 정점 찍고 이제 떨어져 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또 집값도 더 이상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급매물도 축소되는 것 같아. 또 부동산 정책 기조도 좀 호의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아. 더군다나 부자 감세까지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을 보유해도 괜찮겠구나. 다주택자들 집 하나씩 더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을 줄 수 있어. 이게 또 다른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 의사는 없어요. 그죠? 여전히 이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낮은 수준을 찍고 반등할 흐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앞에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마이너스 0.5를 찍고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여기 수요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매 의사 안 좋죠? 하방 압력이죠. 그러나 이것도 힘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구매 의사 말고 구매 여력을 봐야 되죠. 구매 여력은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매 여력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용화된 지표가 HAI라는 지표입니다. House Affordability Index. 그러니까 주택 구매 여력을 판단하는 이 지수에 뭐가 들어가요? 산식 안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산식 안에 대출 상환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금리가 5%일 때는 같은 1억을 빚질 때 이자를 뭐 50만 원씩 납입하다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로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같은 1억인데도 이제 그 이자 상환 부담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 평균적으로 300~400만 원 정도의 가계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가계가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자 상환하면서 집 갖고 있을 수 있어 하겠지만 200만 원만큼은 어려워, 300만 원만큼은 어려워 라고 느끼는 가구들이 많죠. 결국 주택 구매 여력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에 연동돼서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할 여력이 안 돼. 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관계가 깊습니다. 저는 오로지 금리라는 측면에서 수요 측 요소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결국 수요 측에서도 안 좋은데 이것도 하강 압력,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압력이 조금 힘이 빠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급 측면. 네. 이 공급 측면에서는
실제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기도 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수요가 미친 듯이 줄어서예요. 근데 공급 사이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공급 사이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설사들의 공급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규 주택 공급. 여러분 입장에선 분양 물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분양받을 때 우리가 이 분양 물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공급량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수요량을 예측해야 되고 그래야 집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량을 예측할 때 앞으로 기존 주택 공급이 있고 신규 주택 공급이 있는데 이 신규 주택 공급은 얼마나 늘어날까를 판단해야 되죠. 기존 주택 공급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걸 판단할 때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나 분양 사업 할래요 하려면 일단 국토교통부로 가서 뭐예요?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통계가 집계되겠죠. 네. 그럼 그걸 집계한 일에,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분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선행지표죠. 그럼 인허가 건수가 어때요? 20년까지 줄었어요. 다른 말로 22년까지는 인허가 분양 물량이 줄었다. 그럼 23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왜? 21년부터 다시 반등하니까. 이해가죠? 2, 3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분양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책적으로도 22년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22년부터 바톤 터치하고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똑같은 정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규제를 강화하고 여기는 규제를 완화하니까 완전히 부동산 시장 정책 기조가 바뀌는데 정책 기조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주택 공급. 그게 공급이에요. 공급 확대. 250만 호 약속한 거.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니까 기존 주택 공급 말고요. 지금은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어때요? 부정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죠. 그다음 두 번째. 기존 주택 공급을 보아야 되는데 기존 주택 공급은 역시 미분양 주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신규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이 신규 주택 공급량도 다주택자일수록 혹은 갭 투자자일수록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매도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도 느는 거예요. 기존 주택 공급도 많고 신규 공급도 많으니까 결국 분양되지 않고 남는 물량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어떤 집단, 그 변수 덩어리를 이게 컨셉이라고 해요. 통계에서는. 이게 구조방정식이라고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주로 네 가지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 구성되는 몇 가지 변수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구조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초까지 6만 호 정도를 기록하죠. 매월 6만 호 정도의 미분양 주택량이 유지된다. 근데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2020년에 집값이 폭등하는 구간이죠. 21년 미분양 주택이 맴돌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 마지막 22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죠. 이때 집값이 조정되는 거예요. 특히 22년 하반기부터 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가 레벨이 또 다르죠. 이때 집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네 가지 이 구조를 다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분양 주택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러면 집값 상승세가 혹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미분양 주택량이 22년 끝자락에 6만 호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기존 주택 공급도 다 해소가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분양을 포기하거나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분양을 포기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분양 물량이 더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조정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인 거죠. 공급 측면은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이 여전히 더 그렇죠. 강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정책 측면. 네. 정책 제도적인 측면은 계속 같이 22년까지는 억누르다가 이 손만 이제 플러스로 드는 거예요. 세 팔은 여전히 누르는데 한 팔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팔보다 세 팔의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 팔은 뭐예요? 그동안에 누른 건 규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세를 강화한다든가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또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가 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매긴다든가. 그러나 지금 현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는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고 대출 규제마저도 완화하고 또 부자세도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집 갖기 쉬운 그 기조에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떠받드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누르는 힘이 더 강한 국면이 23년이고 22년이 가장 강하게 하락했다면 이 하락률이 조금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도 여전히 0 밑에서 맴도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전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금리, 수요, 공급, 정책 측면 네 가지를 진단했는데 네. 그럼 결론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이제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조언을 주신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저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집값 하락률보다 전세 가격 하락률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뭐 크게 조정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더 크게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런 시장의 모습을 역전세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난은 뭐예요?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역전세난은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요. 공실이 일어나고 있고 한 전세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그 다음 전세 세입자가 쉽게 안 나타나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죠. 왜요? 전세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어때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대출 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전환을 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반대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또 선호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모든 게 부동산 시장에 금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죠? 금리가 다 모든 게 금리예요. 금리 가지고 설명이 끝나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는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하다. 바기닝 파워가 세다. 협상력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세입자로서 전세 계약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3년 연내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전주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어 하고 덜컥 사시기보다는 사자마자 계속 또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을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잖아요. 세금이나 그 밖에 뭐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기회비용격에 해당하는 금리 레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굳이 이참에 대출 껴서 집을 사시기보다는 전세 세입자로서 세입자 구간을 연장하셔라. 짧게 연장하셔라.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집을 매수하는 시점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세입자일수록, 월세일수록 집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라고 하신다면 23년 끝자락까지 한 1년 정도의 전세 세입자 기간을 좀 계약을 연장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게 협상력에서 충분히 작용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구간에 누구를 또, 여러분 하면 세입자가 나가면 중개수수료라도 더 들잖아요. 1년 연장하고 같은 전세금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가뜩이나 나갔는데 세입자 못 찾아봐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설득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단위로 연장을 하시고, 대신 조건 중에 그 전세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한 2개월 여유 있게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게 좀 조건을 제시를 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정률이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그 근처에서 맴도는데 이게 결국 0에 가깝게까지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0을 상회해요. 상승률이. 이 지점이 뭐예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죠. 그런 시점을 가장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번 집값 폭락이 2027년, 30년까지 계속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실장님은 그 정도로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없이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4년 이후의 집값 흐름은 제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3년의 이 전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조정 국면이 계속 된다라는 것이고 24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항상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혹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사이클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우상향하면서.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국면에서 22년, 23년 일시적으로 반등 하락하고 다시 우상향 기조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가끔 이게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는 꺾이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인구 감소인데 인구 감소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고요. 역시 제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경기권, 이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돼요. 전체 인구는 감소할지라도 인구의 이동을 고려하면 계속 인구는 늘어요. 네. 수도권 인구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좀 더 안 좋겠죠, 향후에. 그러나 수도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라고 했죠. 인구의 이동하고 또 같이 고려해야 될 더 중요한 거,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거. 세대수인가요? 네, 세대수. 가구예요, 가구. 가구수예요. 인구가 집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구가 집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력이 있느냐, 구매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인구만 가지고 민감하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장기 하락, 이걸 굳이 전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4년 이후에 집값이 반등할 수도 있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어. 그건 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23년 연내에는 집을 안 갖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들이 부자 되는 채널 리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네. 투자 전 한마디만 끝으로 주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소득 상위 5% 안에 계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셔도 돼요. 자기 일에 집중하시고 투자 관심 없으셔도 돼요. 이미 부자가 되는 경로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득 하위 80%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절대적인 다수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소득의 일부를 특정 자산과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자산과 바꿀까?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어떤 자산과 바꿀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바꿀까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바꿀까 그리고 언제 무엇과 바꿀까 라는 것을 고려하는 게 재테크 전략이기 때문에 어쩌면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시대를 규명하는 거 22년의 모습, 23년의 모습 또 금리의 향방 이런 거시경제적인 여건에서 시대를 규명하고 그 시대에 걸맞게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을 가질까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리치 채널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뽑아 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